검찰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검찰개혁은 민주당만 하려고 했던 거는 절대 아니에요. 민주당도 하려고 했고, 보수 정당도 하려고 했고, 모든 정권들이 검찰개혁을 시도하려고 했고, 또한 모든 후보들이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민주당에서만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개혁에 동의는 했어요. 검찰개혁 방식이 민주당이랑 다른 거지. 그리고 그 전 문재인 대통령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전부 다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검찰개혁이 민주당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정당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하려고 했었다. 법이 판결되는 과정을 보자고요.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라는 걸 해요. 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판사님 이거를 판결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판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검사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를 하고 나서 재판이 진행됐을 때 구형을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량이 필요합니다. 판사님 판결해 주세요 하면은 이 기소한 거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을 해요. 그리고 선고를 하죠. 실형이 떨어지거나 뭐 벌금이 되거나 사형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이 기소가 어떤 형식으로 되냐? 기소는 수사를 통해서 해야죠. 무조건 아무 수사도 없이 증거도 없이 이 사람 죄 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수사는 뭐냐? 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누가 형사사건을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무언가의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 같아라는 무언가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을 조사를 하려면 영장이라는 걸 청구해야 돼요. 이걸 뭐냐? 경찰들이 신청을 하면 검사가 청구를 해요. 여기까지는 쉽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 흔히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검사가 수사 지휘권, 직접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차지하는 범위가 너무 많다라는 건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뭐냐?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냐? 바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권력형 수사를 못해요. 그리고 모든 정권들이 검사들을 길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휘두르는데 사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따로 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개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검사가 권한이 너무 기재해서 견제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 또 하나 한 부분이라도 누락됐이 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영장을 청구를 안 하면 죄를 밝혀낼 수가 없겠죠. 영장을 청구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를 해서 이 사람이 1번 죄가 있고 2번 죄가 있고 3번 죄가 있고 4번 죄가 있다. 라고 알아냈는데 1번 죄가 제일 세. 검사가 4번만 기소해. 그러면 1, 2, 3번은 기소를 안 했으니까 판사가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죄가 없는 사람을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불이익을 받게 한다던가 죄가 있는 사람을 기소를 안 하고 기소 유예를 한다던가 아니면 기소를 할 때 죄가 센 거 말고 약한 걸 기소한다던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사 과정에서의 부정. 예를 들어 경찰이 수사를 해.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겠죠. 당연하죠. 그랬을 때 경찰이 이 새끼 분명히 이걸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지 하면 화가 나니까 웃기도 뭐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제지를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직접 수사권까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검사가 만약에 그런 감정을 가지고 수사를 했을 때 강압이나 폭언이나 폭력이 일어났을 때 누가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는 1954년에 이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처음 생겨요. 그때 검찰총장을 했던 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만들 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아예 없던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이 다른 나라에서 잘 되어 있던 걸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가져왔을 때 선진국들은 대부분 검사가 기소권만 가지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한 상태에서 검사가 경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 1954년이 어느 때였냐면 일제시대가 끝나가지고 아직은 일제 트라우마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 경찰은 곧 순사 이런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 그때 순사들이 뭐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가져다가 고문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수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자. 이런 식이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비대하지 않았어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이 시작하면서 우리도 흔히 말하는 공안검사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민주화 열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던 때였는데 검사, 경찰, 군인 통해가지고
민주화를 억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김기춘. 이 사람도 정말 저는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 김기춘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도 나오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는데 영상에도 이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탄핵소추안을 결의하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라도 수사에 필요하면은 내가 데려와서 수사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했던 분이고, 박정희 정권 때 검찰 조직이 비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김기춘이나 이런 분이 이런 역할을 했다. 자, 노무정부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전부 다 검찰 개혁을 다 시도했습니다. 그때도 이 검찰이 문제점이 있어서 공수처를 설립하고 공론화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회 척결이 먼저였어요. 군 개혁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 검사 개혁을 좀 미진했던 거는 사실이었는데 인지는 하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특별 검사 제도가 도입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 동일체를 폐지했어요. 이게 뭐냐면, 군사 동일체 같은 거,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한 한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 이게 그 조례 같은 거에 담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이 경직화돼 있는 거야. 상사 명령. 근데 이거를 폐지했음에도 아직도 검찰 문화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경검 수사권을 조정한 일이 있었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립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상설검 특검제를 시행했다. 이 상설특검제가 뭐냐? 특검 검사제도를 하려면 이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이 검사를 어떻게 뽑느냐, 뭐 하냐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확립을 한 거예요. 검사는 어떻게 뽑고 누가 추천하고 특검은 이런 제도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몇십 일 안에 바로 특검이 발효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번 더 하고 공수처가 생겼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는데, 이게 뭐냐? 고위공직자들을 추천을 받을 때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법무부에서 한다라고 만들어 놓고, 법무부 장관 임명한 사람 누구? 한동훈. 한동훈이 누굽니까? 지금이야 윤석열 정부랑 조금 차을 지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소통용 소리 들었던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자기가 조직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거죠. 이명박 때는 경찰이 이거 수사하다가 그냥 종결해도 검찰에 서류 제출하는 거를 의무화했고, 검사가 수사 지휘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수사 지휘권에 있어도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어. 그럼 사법경찰관이 이의를 제기해서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했다. 그리고 검찰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수사 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만 현장에서 해라.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힘을 조금 줄여놓은 역할은 했던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금 더 했어요. 그리고 좀 세분화시켰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거, 직접 수사권이 있다고 했죠.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해서 굉장히 좁혀놨고, 그 다음에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부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을 상하관계, 즉 지휘와 복종관계였는데 이거를 상호 협력관계로 개정을 했다. 이런 정도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공부를 했어. 그럼 다음에 누군가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후보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 할 때 후보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순위가 있어요. 공약 순위가. 다 대통령이 1번 공약으로 뭘 하겠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거야 해서 10개를 뽑아요. 그때 2순위였어. 검찰개혁이. 자, 그리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세부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5순위였어요. 그리고 홍준표가 또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5순위였으니까 상당히 높은 순위죠. 심상정은 1순위였어. 그리고 1순위인데도 굉장히 많은 걸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이걸 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